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대 심리학과의 최기용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 편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부탁을 받았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를 찾아보기도 하고 준비를 좀 한 자료들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하면서 저희 연구실에 최인 학생이랑 같이 좀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 데이터도 같이 모은 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처음에 범죄와 정신질환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편견, 이 부분은 아마 이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발표를 이제 잘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강조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편견에 대해서 좀 강의를 제 생각 그리고 제가 가진 데이터 이런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경찰 통계연보 2015년께 가장 최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연도별 정신장애 범죄자 이렇게 섹션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연도별 여성 범죄자 있습니다. 근데 연도별 학력 수준에 따른 범죄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연도별 소득 수준에 따른 범죄 비율 이런 것도 없습니다. 좀 신기했습니다. 자, 이게 왜 정신장애랑 여성만 이렇게 따로 묶어놨을까? 과학에서는요, 저희 심리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가설을 검증한다 하지 않습니까? 가설을 세우고 연구자들이 가설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가설이 맞느냐 틀리냐를 보는 이제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과학적인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이전에 프리사이언스 단계라고 하는데요. 어떤 가설을 세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걸 어떤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가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검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암묵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미 여기서부터 편견이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도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계속 나온 얘기는 오전에도 얘기를 하셨을 테지만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이런 범죄들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비율은요 2%도 안 됩니다. 1% 미만. 즉 100건의 사건 중에 한두 건이 될까 말까. 이런데 저희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항상 이 데이터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11년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인데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범죄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낮다. 자, 근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기보다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많다. 이건 제가 MB 뉴스라고 최근에 카드 뉴스 제가 좀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한데 계속해서 저희는 걱정을 하죠. 이거는 이제 아까 경찰 통계연보에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속으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강력범죄, 절도범죄 2% 미만이고요. 2% 정도 되고요. 계속 2%, 0.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성 범죄자 비율입니다. 자, 여성 범죄자 비율이 보면 18.2%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성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다 뺐다고 해요. 여성과 남성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나머지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사실은 여성 범죄자가 줄고 있다 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범죄는 남성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 좀 이렇게 다른 얘기인데, 고학력자의 성폭력 범죄 비율은 21%입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조리상 뭐 살인 13%, 강도 10%. 아까 그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퍼센티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누가 더 위험합니까? 대졸자가 더 위험하죠. 고학력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고학력자면서 남자면은 그 범죄 비율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저희는 언론에서 고학력인데 남자인 사람들의 범죄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가 굉장히 핫 이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정신장애인들은 파이가 작으니까 그 중에 2%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가설이 계속 세우는 건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고 편견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데이터를 좀 알려드립니다. 2009년에 그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인데요, 알카이브스 저널에서 제목만 봐도 폭력과 정신질환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인트리케이트한 링크입니다. 인트리케이트하다는 건 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 절대 아닙니다. 자, 이분이 이제 리뷰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냐면 리뷰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셔널 서베이를 한 거예요. 미국 샘플이고요. 34,653명 내셔널 그 샘플을 다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 서베이를 했는데 타임 포인트를 2번이나 거쳤습니다. 한 번 하고요, 3년 있다가 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으면 3년 후에 범죄, 어떤 폭력 이런 걸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의 연구가 실시되는 게 참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규모의 연구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사회의 어떤 아까 그 프리사이언스 이런 거가 참 슬픈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주요 결과는요. 약물 중독이 없는 중증정신, 제가 오늘 주로 중증정신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현병이나 이렇게 아주 심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 중증정신 질환 그런 사람들은 3년 후에 폭력주의 비율이 일반인하고 똑같았다. 그 얘기는 아까 이 파이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저희 똑같은 거예요, 저희랑. 근데 이제 이 샘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정신장애가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75%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60%는 조현병이 있으면 폭력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무리 계속 얘기해줘도 우리는 이미 어떤 편견과 두려움에 이미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자 이 얘기는 그건 이미 데이터로 수십 년 동안 관계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는 거죠. 자, 요 데이터도 이제 그 논문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없는 분들의 그 바이올런스 폭력을 저지를 기저선에 해당되지 못하죠. 그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신질환, 중증정신질환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여기는 이제 그 약물 중독 있는 사람 비슷합니다. 이 높은 게 뭐냐면요. 이전에 폭력의 과거력이 있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측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폭력의 이거랑 중증정신질환이랑 약물 중독을 합쳐도 사실은 이게 베이스 레이스를 못 넘어요. 그런데 폭력 성향이, 그러니까 중증정신질환이 있냐, 아니면 약물 중독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과거에 폭력적인 과거력이 있었냐, 과거력이 있었으면 다 올라갑니다. 자, 그 얘기는 중증정신질환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폭력적인 어떤 과거력이 있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룰 거는 폭력의 어떤 예측 인자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왜 폭력을 했냐,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뒤로 두고요. 이런 컨비네이션이 있을 때 이게 조현병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데이터로는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스웨덴에서 이제 그 좌마 비슷하게 아주 좋은 저널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온
데이터입니다. 스웨덴 샘플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조현병이 있는 참가자 8,000명, 그 다음에 조현병이 있는 참가자 가족 중에 조현병이 없는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 8,000명, 그 다음에 일반 인구 8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베이를 굉장히 대규모로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주요 결과가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 이게 앱스트랙에 보지 않고 그 뒤에 이제 결과를 자세하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현병이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적 범죄 비율은 유사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가 적어서 조금만인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 있는 사람들, 중증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낮고, 그리고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범죄를 저질 비율은 그냥 일반 사람이 범죄 저질 비율과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현병이 있는 분들이 어떤 이제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의 범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환경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고 폭력적인 것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조현병이 있건 없건 중증정신이 있건 없건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면 중증정신질환이 폭력 행동이나 범죄를 이끈다는 명백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중증정신질환이 있냐, 중증정신질환이 없냐 이게 아니라 폭력 행동이나 범죄를 이끄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리뷰인데요. 그 조현병이 있거나 조현병을 이제 그 전국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는데 이 제목에서도 바로 나와요. 이 저널도 굉장히, 이게 17년에 나온 저널인데요. 스키즈프레니아 블레튼이라고 좋은 저널이니까 굉장히 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저널인데 그래서 인과관계 부족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에 여기서 이제 리뷰를 쭉 해봤더니 품행장애가 있었냐, 컨덕 디스오더라는 품행장애가 있었냐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 중에 조현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범죄 비율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그런 사람들은 조현병 없어도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면요, 이게 품행장애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공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야 눈 깔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눈 깐다.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배울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 그러다 보면 타인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이게 부족해지니까 상대방의 사회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학대와 방임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시 제2성자가 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조현병과 무관한 어떤 신경학적 발달, 정상적인 신경학적 발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폭력이랑 관련입니다.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입니다. 바이오사이코 소셜 모델인데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레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과 차이를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요.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도 범죄를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비슷하게밖에 안 한다. 사실. 편견은 이전에 다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대한 제가 기사를 하나 봐가지고 그때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의 건데요. 이게 CCTV에서 그런 어떤 혐오적인 것들이 장면이 나오고요. 내용이랑 상관없습니다.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요 그걸 학습해요.
그 심리학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식이 되면 사실 조현병이라는 단어는 정신분열병이라는 단어가 편견을 굉장히 조장한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단어를요, 언론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계속 연합해서 나오면 이게 그 굉장히 쉽게 있잖아요. 조현병 하면 그런 게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컨디셔닝이 된다 그래요. 이렇게 컨디셔닝이 되면요, 소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채널들에서 이렇게 보도를 같이 하고 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연합해서 자꾸 나오냐 안 나오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편견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제 메리엄 웹스터 영어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나의 권리가 어떤 사람의 판단이나 행위 때문에 무시당해서 나타나는 행위, 또 그 편견이고요. 그런 생각도 무시하는 생각도 편견이고요. 그래서 그 상처나 손상을 받는 상태, 이런 것도 편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전을 제가 그냥 이렇게 워딩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충분한 지식이나 근거 없이 갖는 부정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습니다. 편견은. 그리고 불특정 개인, 집단, 인종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공격적 태도를 가지는 것, 이런 걸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는 충분한 지식이나 근거 없이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또 하나는 비합리적인 이 공격, 이거는 폭력이죠. 편견은 폭력이에요. 자, 이거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대상이 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은 슬프겠죠. 당연히 슬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존중받으려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시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슬픕니다. 존중을 안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하겠죠.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배제되면 생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존에 불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누가 침해했다. 여러분의 주차 영역을 다른 차가 와서 주차하고 있으면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화나잖아요. 이제 엄청난 화가 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주토피아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주토피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되게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주토피아는 이게 편견에 대한 영화예요. 편견에 대한 영화고요. 두려움에 대한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주디라는 토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주인공이 닉이라는 여우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의 편견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그 권력자들, 그 대부분의 시민들은 초식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야생동물, 육식동물이 이제 더 이상 폭력적이지 않은데요. 거기서는 폭력적이지 않은데, 이제 닉은 어떤 육식동물이라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어렸을 때 얘가 보이스카우트 때 가입하고 싶었거든요. 초식동물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서 재갈을 물려가지고 쫓겨나는 어떤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사실 편견에 이제 피해를 당하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슬프고 어렸을 때 슬펐는데 이제 화가 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약간 이제 사기칩니다. 그 초식동물 세상으로 사기쳐가지고 그 쥐한테, 빅마우스한테 스컹크 똥꼬털로 만든 그 카페트 선물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런 공격성을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감동스러운 이유는요, 이 차별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그려지는 게 이 영화의 굉장히 큰 메시지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그럼 편견이 무엇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편견은 사실은 누구나 있다. 근데 편견이 나쁘지만요, 우리 모두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생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가 리소스가 되게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생존해 나가려면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게 해주는 어떤 동일한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대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배척하거나 공격적이 되어야만 그 어떤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편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견이 가지고 있는 게 수치스러운 건 아닌데 문제는 왜 두렵거든요.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견이 자기의 어떤 존중감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거 좋습니다. 좋은데 자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는 거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맞냐 틀리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런 학술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고 이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성적으로 이게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구나라는 머리로 안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야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차가 아무리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해봐야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감정적인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는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죠.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런 게 편견인데 이 편견의 결과가 뭐냐? 편견의 어떤 대상이 되면 차별의 대상이 되면 아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 데이터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 비율이요. 미국의 경우에 한 2% 정도 된다고. 100명 중에 2명 정도 아동학대 경험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한 0.02%라는 데도 있고요. 0.1%다라는 데도 있고 이게 아마 아동학대 보고가 많이 안 된 것도 있고 우리나라 생각하는 어떤 아동학대 개념이랑 미국의 아동학대 개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정신의 사람들의 어떤 학대 경험, 방임 경험 이거 퍼센티지를 보면요 28%에서 73%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요. 외국에 되게 많은 문헌들에서 지금 보고가 돼요. 몇 배냐면 24배 아니면 뭐 1000배, 3000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학대라는 게 뭐냐면요. 뭐 부모의 학대 이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학대도 있는데 이런 학대 비율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게 바로 편견의 지금 그 대상자가 된 거잖아요. 이 사회에서. 자, 그래서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폭력이 아니라 사실 이 자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당연하겠죠. 그죠?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는 이제 고통을 어떻게 좀 끝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시도니까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울, 불안, 사회불안 이런 굉장히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편견의 결과예요. 이분들이 폭력을 하는 게 결과가 아니고요. 편견의 결과는 사실 이분들이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병으로서 헤어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삶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고립. 자, 편견 차별은 고립을 불러일으키고요. 자, 고립이 되면 요새는 뭐 고립이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넘버원 헬스 이슈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암, 뭐 당뇨, 우울증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고립이라고 하는데 고립은 그러한 어떤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 어떤 질환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고 고도, 사회 참여 기회 부족, 소통의 부재, 문화 격차가 심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낳는다. 편견의 결과죠. 또 다른 편견의 결과는 이게 내재화됐다는 거예요. 편견을 경험하면 그게요 그 대상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자기가 그 편견을 또 가져요. 정신장애는 이런 거다. 사회화 과정에서 정신질환들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형성해서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부정적인 개념을 내면합니다. 그래서 치료 안 받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 있는 거 숨기려고 하고 이렇게 되죠. 저희 이제 최임 학생이 석사 논문으로 연구를 112명 정도 분들한테 했는데요. 42세
43세 정도 되시는 지역사회에 있는 만성 중증정신질환 대상으로 이제 섭외를 좀 했는데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차별에 대한 내재화된 편견 차별, 그다음에 공개, 긍정적 측면 세 개가 나왔는데 차별의 예시문항은 나는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고용주에게 차별을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합니까? 공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정신건강 문제를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다.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두려움이죠. 긍정문항은 뭐냐면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정신건강 문제는 내가 타인을 더 잘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나 이런 역경을 겪고 나면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별과 공개에서 우울 증상이랑 아까 이제 관련이 있다. 뭐 너무 당연하죠. 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역기능적 태도, 패배주의적 믿음, 이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난 존재 가치가 없다. 이게 역기능적 태도인데요. 차별, 공개 이런 거에 대해 점수가 높으면 이 역기능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조현병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높으면. 그 다음에 패배주의적 믿음 뭐냐, 실수를 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업신여길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막 비난하고 자기를 스스로 비난하고 숨어버리려고 그러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측면이 신기하게도 이 부정적인 측면이랑 저는 네거티브한 어떤 상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이게 공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동시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 측면이 높으면요, 우리가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철수되고 감정을 못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음성 증상이랑 관련이 나와서 저는 다행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그래도 내가 정신질환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떤 태스크를 할 때요, 인지 태스크를 할 때 내가 내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 자, 이 얘기는 저는 이 긍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관리를 좀 어떻게 관리라기보다 어떤 그런 어떤 서비스 이런 거를 제공해야 된다. 긍정적인 측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전문가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편견으로 인해 차별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서 혐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대상이 되면요, 다 이 공격 행동이나 혐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차별을 받으면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그런데요, 이거 너무 정상적인 화고 정상적인 불안이고 정상적인 슬픔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그 표현하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치료진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치료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가르쳐드리고 하죠. 자,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이 원인이 정신장애가 아니고요, 차별행위라는 거죠. 차별행위. 그러면 우리가 정신장애를 관리할 게 아니라 정신장애자를 뭐 다 등록시켜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게 아니라 차별행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지 원인과 결과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차별행위, 편견과 관련된 범죄는 환경을 변화하지 않고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환경을 변화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도 뭐 아이디어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본 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복잡 미묘한, 이거 굉장히 생물, 심리, 사회적인 모델로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학습 이론에 대해서 언론미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더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룹에 대해서는 편견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개인한테는 편견이 잘 형성이 안 된다는 사회심리학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하나, 뭐 사회 시민 프로그램. 저는 수업에서 정신재활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부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편견 이런 걸 좀 조사해보고요. 학부 이제 하면서 이 친구 자원봉사 나와야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한번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 차이를 한번 보는 변화를 보는데요. 물론 정신대화를 듣는 학생들이 편견이 없는 학생들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듭니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자꾸 만나보면 지금 만나봤더니 이게 아니더라. 만나봤더니 오히려 내가 뭐 더 배울 게 많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 뭐 공익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 불안에 대한 사회적 성숙. 그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배제하고 싶고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은 사회가 그걸 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런지.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이성적으로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잠깐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런지. 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배려입니다. 이 배려라는 거는 상대방의 가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존중해 줄 때 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차별은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차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중증정신질환의 어떤 그 가치를 존중해 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많습니다. 가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치가 뭐예요? 제가 가치를 다 물어보면 이렇게 캐테고라이즈가 대부분 되는 게 뭐냐면요, 관계, 뭐 가족 관계, 뭐 사회 친구 관계 이런 관계, 일, 그죠? 여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와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계를 맺게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여가 이런 거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한도 내에서 이런 우리가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역경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잊지 말자. 그리고 중증정신이나 있는 사람들도요, 사실 이분들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저도 그 상담이나 이런 걸 하는데 상담하고 나면 제가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태도들을 우리 사회가 좀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 여러분 되게 유명한 그 조현병이 있지만 UCSD에서 그 법학대학의 교수로 강의하고 있으면서 인권 강의하고 있는 교수, 이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